여기서 제가 굉장히 크게 실망을 했죠. 아니 이게 뭐 허스피지 이게 무슨 멀티팩터 ETF야 H 제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구입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코덱스 FN 멀티팩터 ETF라는 게 나왔다. 그 상품 좀 설명해달라 하셔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기대가 내심되었습니다. 이 ETF가 좋으면은 퀀트 투자를 이 ETF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살펴봤죠. 삼성증권에서 11월 14일 날 코덱스 FN 멀티팩터 ETF라는 거를 상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증권사 HTS를 통해 가지고 이 ETF를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대충 보면은 여기 밸류, 사이즈, 퀄리티, 모멘텀을 통합시킨 ETF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 ETF가 정확히 어떤 주식을 사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FN 가이드 멀티팩터 인덱스 메토돌로지 북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PDF를 보면 대충 그 어떤 논리로 이 지수를 만들었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대충 여기 보니까 이제 2.2번 지수 유니버스 선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오호 시가총액 300억 이상이면 된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대형주가 들어가 있지만 소형주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60일 평균 거래대금 3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두 개의 조건에 충족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소형주도 포함됐다.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우선주, 선박투자, 리츠, 외국회사, 관리 종목 뭐 이런 종목들을 뺐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쵸?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봤죠.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주식을 선정하느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모멘텀에서는 이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6개월 그러니까 최근 6개월 수익 또는 최근 12개월 수익으로 계산을 많이 하는데 얘네들은 최근 6개월 수익률을 6개월 변동성으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샤프 지수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을 했고 그리고 12개월 수익을 12개월 변동성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개를 이제 합했고요.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이제 상위권, 하위권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저랑은 조금 방법이 다르긴 하는데 이것도 그럭저럭 괜찮은 방법입니다. 저도 논문을 몇 개 봤는데 그 논문을 보니까 그냥 수익률을 쓰는 것보다는 수익률 나누기 변동성을 쓰는 것도 꽤 좋다라고 그런 논문을 제가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을 봐가지고 시가총액이 낮으면은 유리한 거 이런 식으로 짰다는 거고요. 그리고 퀄리티는 여기 자산 총 이익률이라고 했는데 이게 GP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PA는 여기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랑 뭐 감가상각도 뺐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출 총익, gross profits, GP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총 자산으로 나누는 겁니다. GPA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value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PBR로 했습니다. PBR. 그래서 지금까지 지표가 이제 4개가 있고요. 그 팩터를 4개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팩터별로 저 같은 경우는 지표를 한 개만 쓰지 않고 한 2개 정도 썼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 전반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4개 지표가 있죠. 모멘텀, 사이즈, 퀄리티, 밸류가 있는데 이 4개별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근데 순위를 어떻게 매겼냐 하면은 이제 상위 20%부터 하위 20%까지 나누고 예를 들면 뭐 모멘텀이 상위 20%다 하면은 0.2점을 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위 20%라고 하면 마이너스 0.2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상위 20에서 40%에 속한다 하면 0.1점, 딱 중간이다 하면 0점, 그리고 좀 하위권이다 하면 마이너스 0.1점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 포인트가 4개가 쌓이겠죠. 그러니까 모멘텀, 사이즈, 퀄리티, 밸류 4개 다 최상위권이면은 최고 0.8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4개 다 망해가지고 하위권이면은 마이너스 0.8점까지 나올 수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중간에 어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모멘텀은 뭐 최상위 20% 그리고 뭐 사이즈는 중간, 퀄리티는 중간 그리고 밸류는 뭐 최하위는 아니지만 하위. 그러면은 4개를 전부 다 합치면은 0.2 플러스 0 플러스 0 마이너스 0.1 해가지고 0.1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들에게 랭킹을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4개 팩터의 그 랭킹을 먼저 매기고 그 랭킹을 4개를 더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ETF를 보면은
최대 250개 종목을 산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좀 많아 보이죠. 그쵸? 아니 50개면 되지 무슨 250개를 사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시가총액 그 상위 100개 종목은 우선적으로 무조건 편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고 그 다음에 뭐 3위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랭킹이 있는데 1위부터 100위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합니다. ETF에. 저는 그걸 보고 이게 도대체 뭐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주를 이제 시가총액 비중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매수를 하냐면은 여기 좀 복잡한 식이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시가총액 비중 곱하기 멀티팩터 비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이제 여기서 멀티팩터 비중을 이제 계산을 했잖아요. 여기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그 디폴트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가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뭐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다 하면은 일단 그 디폴트는 20%로 가되,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그 조금 전에 이 멀티팩터 점수가 좋다라고 하면은 그 비중을 좀 더 높여주고 나쁘다라고 하면은 그 비중을 좀 더 낮춰주는 겁니다. 네, 어떤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디폴트는 그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거를 투자를 하되 예, 멀티팩터 점수가 좋으면은 그 비중을 좀 더 높여주고 멀티팩터 점수가 낮으면 좀 더 낮춘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많이 실망을 했죠. 그러면은 한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100개 기업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비중만 좀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멀티팩터 그 점수가 높으면은 좀 더 많이 비중을 두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낮추고. 그래서 제가 진짜 찾아보니까 실제로 시가총액 1위에서 100위 기업의 그 비중이 85%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굉장히 크게 실망을 했죠. 아니 이게 뭐 허스피지 이게 무슨 멀티팩터 ETF야? 에이 제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밸런싱은 3개월에 한 번. 오케이. 수수료는 0.3%.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백테스트는 당연히 안 했는데 여기 나온 게 뭐가 있냐면은 2001년 4월 16일 주가 지수를 기준 지수 1000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뽑아보니까 현재 지수가 6173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18년 만에 6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리로 하면은 이게 10.3% 정도 수익이에요. 같은 구간에 코스피 복리 수익은 8.0%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 2.3%더 번 거죠. 배당은 아무래도 제외가 되었을 거니까 실제적으로 투자를 했다면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복리의 11에서 12% 정도 벌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 수익도 그 정도로 저는 봅니다. 코스피 플러스 잘해봤자 1에서 2%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총 비중이 정말 27.5%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삼성전자 자체 비중도 엄청나게 높은데 거기에서 또 이 퀀트 점수도 잘 나온 거예요. 멀티팩터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비중이 거기서 더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ETF 27.5%가 삼성전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편하게 ETF 만든 거 아닌가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5.39%, 현대차가 2%, 현대모비스가 2% 이런 식으로 그 우리나라 알만한 그 대형주들에 다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게 코스피야 멀티팩터야? 난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쵸?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응? 그래서 평점은 저는 한 30점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퀀트 투자 ETF 한기로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에휴, 이용, 실망, 입니다. 요약으로 넘어갔는데 저는 진심으로 정말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 하려님들 중에서 금융계에 근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런 ETF를 도대체 왜 만드는 겁니까?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이 ETF를 만든 사람이 인생 좀 쉽게 가려고 헤헤 상사님 제가 기똥차 ETF를 만들겠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들에 그냥 투자하는 게 어떻습니까? 가장 큰 200개 기업에 상사하겠죠. 야 임마 그런 ETF는 20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어 임마. 그래요. 그럼 제가 연구를 좀 더 해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코스피 ETF와 매우 유사하지만 이름만 그렇듯하게 멀티팩터 ETF로 붙인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네, 정말 이거 맞는 사람은 나는 코스피를 진짜 하고 싶은데 나 고수익 싫어. 그래도 팬시한 이름을 붙여야지. 진짜 이런 식으로 ETF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좀 별로예요. 단점을 나열해 보면은 가장 큰 단점이 일단 대형주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 대기업들을 강제로 편성한 것이 가장 아쉬웠고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제가 이런 ETF를 만들었다면은 아마 한 50개 주식 정도 그리고 그 50개 기업에 똑같은 금액을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거 그런 식으로 저는 투자를 했을 겁니다. 물론 그 ETF는 코스피와 수익 차이가 많이 나겠죠.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코스피보다 수익이 아마 좀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가장 심했고요. 그리고 한 주식 비중 27.5%좀 심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쵸? 이게 무슨 무산 투자야.
네, 그리고 그 팩터별 지표가 한 개만 들어간 것도 조금 아쉽기는 하는데 이거는 마이너한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가장 웃픈 거는 뭐냐 하면은 이 ETF 평균 점수가 제가 100점 만점에 30점 이상을 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런 ETF 수익이 향후 10년간 그 한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 100명 중에 99명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슬픈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그냥 대충 코스피 수익에 만족하겠어. 그리고 코스피보다 1에서 2%더 벌면은 이득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 ETF를 사실 수도 있습니다. 이 ETF를 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마 투자 펀드 매니저들의 99%를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말하기도 한심하네. 에휴.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ETF 자체는 별로인데, 네, 뭐 그래도 코스피 플러스 1, 2%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할만합니다. 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구독을 하시고 영상을 보셨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